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평화롭고 작은 마을 산을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는데,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하게 펼쳐져 사람들은 큰 욕심 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면 닭 울음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깨우고, 해가 질 때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윽한 밤냄새가 골목마다 퍼져나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거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였고, 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개울물에는 송사리떼가 한가롭게 헤엄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산이 품은 마을이라 하여 산을촌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처럼 산의 정기를 받아 사시사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물맛이 좋아 장수하는 노인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을촌 마을 한 구석,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는 낙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형은 해마다 새로 얹어 노란 빛깔이 선명했고, 흙으로 바른 담벼락은 비바람에 씻겨 조금 헐거워졌지만 주인의 손길이 다 무너진 곳 없이 단단하게 서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어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깔끔한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로 30줄에 들어선 사내 만석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석이라 부르기보다는 그저 바보 만석이라 부르며 혀를 차거나 웃음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만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모자란 듯 행동이 해뜨고 말주변이 없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 허름하고 남루하여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고, 바짓단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빗질을 하지 않아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어 누가 봐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거나 대꾸하는 법 없이 그저 허허하고 실없이 웃기만 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이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겨 먹던 떡이나 과일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남들이 자기를 바보라 부르든 미치광이라 놀리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고는 마당 구석구석을 비로 쓸기 시작하는데, 그 빗질하는 속도가 어찌나 느린지 마당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흙먼지가 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움직였고, 가끔씩 빗자루질을 멈추고는 날아가는 잠자리를 멍하니 쳐다보며 입을 해벌리고 웃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만석이를 가장 만만한 장난감으로 여겨 그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면 몰래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흙을 뿌리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이마에 혹이 나거나 흙먼지를 뒤집었어도 만석이는 아이들을 쫓아가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돌멩이가 날아온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거나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며 옷깃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만석이를 더욱 만만하게 보고 짓궂은 장난을 일삼았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쑥쑥 혀를 차며 만석이가 모자란 탓이라 여겼습니다. 만석이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었지만 자식 복은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라고는 산비탈 아래의 이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집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 그리고 앞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만석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끔찍이 아껴 비가 오면 지붕이 셀까 걱정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바람이 불면 담장이 무너질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집 욕심은 있다며 비웃었지만 만석이에게 이 집은 세상의 전부이자 부모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터에 만석이도 어슬렁거리고 나타났는데 장터 한복판에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며 흥을 돋우자 만석이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넋을 잃고 구경을 했습니다. 엿장수가 신명나게 타령을 부르며 엿을 자르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만석이는 침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엿장수는 그런 만석이가 우스워 엿가락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만석이는 엿을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춤을 추듯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으며 그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면 만석이는 엿을 입에 물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밭을 매던 아낙네에게도 지게를 지고 가는 농부에게도 심지어는 길가에 묶여있는 누렁이에게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니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녀석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부모가 저 꼴을 봤으면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날 게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와도 만석이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초점이 흐려 보였고 입가에는 늘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어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집 앞마당에는 가을이 깊어가며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는데 이것은 만석이가 봄부터 정성껏 가꿔온 것들이었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는 그였지만 꽃을 가꾸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는데 매일 아침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꽃들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잘 잤니?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지. 하고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만석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꽃 귀신에 씌었다고 수군거렸지만 만석이의 뜰에 핀 국화는 마을에서 가장 탐스럽고 향기가 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꽃이 활짝 피면 꺾어서 방에 꽂아두는 법 없이 그저 바라만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만석이는 팻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 그림자가 길게 마을로 내려오면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먼 산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이때만큼은 그의 입가에서 해벌쭉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차분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찰나의 순간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해가 지니까 배가 고파서 저러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남은 밥과 반찬을 좀 챙겨주려고 만석이네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며 만석아, 저녁은 먹었느냐? 하고 큰 소리로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온마루에는 만석이가 벗어놓은 집신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혹시 만석이가 어디 아파서 쓰러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만석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그 위에 벼루와 먹, 그리고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어 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하의 바보 천치가 붓은 뭐하러 갖다 놨대? 찬감으로 쓰려나?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상을 마루에 놓아두고 돌아 나왔는데 그때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만석이가 장독대 뒤에 숨어서 무엇인가를 급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거기서 뭐 하느냐 하고 묻자 만석이는 화들짝 놀라며 엉덩방아를 թ었고 품 안에 감추었던 것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은 낡은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황급히 책을 주워 등 뒤로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레 잡고 있었어요. 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만석이가 안쓰러워 그래 밥이나 챙겨 먹어라. 굶지 말고 하고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만석이는 김 씨가 사라질 때까지 대문 밖을 내다보며 서 있다가 김 씨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어리숙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금 바보 같은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 씨가 가져다 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밥을 먹기보다는 아까 감추었던 서책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만석이가 사는 이 집터는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이 본다면 무릎을 칠 만큼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뒤로는 든든한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며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무는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만석이네 집이 양지 바른 곳에 있다고만 생각했지.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만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신신당부한 유언이 바로 이 집과 땅을 절대 팔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바보 행세를 하며 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시기가 되자 마을은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밑짚을 엮어 지붕을 새로 얹고 김장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만석이도 나름대로 겨울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산에 가서 택감을 해오는데 남들은 한 번에 지고 올 양을 서너 번에 나누어 지고 오느라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지게 지는 법이 서툴러 나무가 자꾸 쏟아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주저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나무를 묶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이 만석이 형님 그렇게 해서 언제 따뜻한 방에서 자보겠소?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며 놀리듯 말을 건네면 만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아니네 내 힘으로 해야 따뜻한 법이네 해해하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청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킬킬거리며 지나갔고 만석이는 다시 묵묵히 흩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손길만은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나무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만석이네 집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만석이네 방 창문에는 늦은 밤까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자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가끔 밤늦게 술에 취해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림자가 가만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붓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여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깊은 밤 만석이의 방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하는 짓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만석이는 마을의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는 밤이 되면 낮 동안 묻은 흙먼지를 씻어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하게 빨아 다듬질해 둔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정저하고 앉았습니다. 낮 동안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되어 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벗삼아 만석이는 글을 읽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낮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비웃음과 멸시를 마음속에서 걸러내며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에 있으며,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는 것에 있다. 만석이는 책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밤은 낮보다 훨씬 길고 깊었으며 그 시간이야말로 그가 진짜 만석이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평온하던 만석이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왔다는 최부자라는 상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을을 둘러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기름진 얼굴에 비단옷을 걸치고 거만한 태도로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는데, 그의 눈에 만석이네 집이 들어온 순간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배산임수의 명당, 그곳에 허름한 초가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본 최 부자는 혀를 날름거리며 하인들에게 무언가 속닥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저기 산비탈 아래 있는 초가집 주인은 누구요? 터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창고로 놨으면 딱 좋겠소만.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는 만석이라고 좀 모자란 친구가 사는 집입니다요. 부모가 물려준 집이라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최 부자는 모자란 친구라는 말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그래요? 바보라. 그렇다면 일 처리가 생각보다 쉽겠구먼. 그의 목소리에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는 마을 주막에 드나들며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고 인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만석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흉을 보거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저 만석이라는 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저런 눈을 가진 자가 마을에 있으면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지. 하며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자 공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산을촌 마을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만석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당에 국화꽃에 물을 주며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 평화롭던 산을촌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읍내에서 온 최 부자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회관과 주막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돈주머니를 흔들어댔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가 베푸는 술과 고기에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틈을 타 교묘하게 만석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좋은 터에 바보가 살고 있으니 마을의 기운이 막히는 것이요. 내가 저곳에 큰 창고를 짓고 물건을 유통하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이득이 돌아갈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득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순박하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 탐욕이라는 먼지가 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마을의 건달들을 매수하여 밤마다 만석이네 집 근처를 배회하게 했습니다. 건달들은 밤늦게 만석이네 집 담벼락을 발로 차거나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만석이는 여전히 태평한 얼굴로 나와 무너진 담장을 묵묵히 다시 쌓을 뿐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최 부자의 약을 더 오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낮 최 부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작정을 한 듯 만석이네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만석이는 마루 끝에 앉아 지프로 달걀 꾸러미를 엮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만석이 앞에 엽전 꾸러미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만석이. 이 돈이면 자네가 평생 먹고 놀아도 남을 것이네. 이 집을 내게 넘기고 저기 아랫마을로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어떠한가. 엽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흩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엽전을 집어들더니 마치 신기한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쇠붙이다. 뱅글뱅글 잘 도네. 헤헤. 만석이는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엽전을 쌓았다 무너뜨리며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이건 돈이야, 돈. 쌀을 산더미처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최 부자가 소리쳤지만 만석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쌀, 우리 집에도 쌀 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준 쌀 하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최 부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만석이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힘으로 뺐자니 관아의 눈이 무섭고 돈으로 회유하자니 상대가 바보라 통하지를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에게 가자. 저런 천치와 말을 섞느니 속위의 경을 잃겠다 하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최 부자는 뒤를 돌아보고 침을 쫌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 집에서 버티나 보자. 내 기필코 내 놈을 쫓아내고 말 테다. 최 부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네 집터가 원래 도깨비 터라더라. 밤마다 그 집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만석이가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 악귀가 들려 사람을 해코지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만석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길에서 만석이를 마주치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멀찌감치 돌아가거나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가 변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아이들은 더 이상 만석이를 만만한 놀림감 정도로 대하지 않고 두려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와 귀신 들린 바보야. 썩 꺼져라. 하고 소리치며 흙덩이를 던졌습니다. 흙덩이가 만석이의 뺨을 때리고 하얀 옷을 더럽혀도 만석이는 예전처럼 손을 흔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슬픈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만석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제 우리 집 개가 밤새 짖어대던데 아무래도 만석이네 집 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 집 아이도 밤에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더라니까. 얼른 그 바보가 떠나야 마을이 편해질 텐데. 근거 없는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배경 없는 만석이는 그 희생양이 되기에 딱 좋은 상대였습니다. 최 부자가 뿌린 불신과 탐욕의 씨앗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을에서 유일하게 최 부자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막을 운영하는 월매 할멈이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술을 팔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터라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취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왜지 사람이 들어와 마을 물을 다 흐려놓는구나. 어느 날 저녁
최 부자가 기분 좋게 취해 주막 평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건달들을 거느리고 곧 그 집은 내 것이 될 거야. 마을 놈들이 알아서 그 바보를 쫓아낼 기세거든. 으하하 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때 월매 할멈이 막걸리 주전자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최 부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서리빨 같은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최 부자. 내 한마디 함세. 밤길 조심하고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시오. 최 부자는 술 기운에 눈을 개슴츠레 뜨고 월매 할멈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 주모가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월매 할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은 겉보기에 고요해 보여도 그 속에는 호랑이가 사는 법이요. 잔잔한 물이라고 얕보다간 그 깊이에 빠져 죽는 수가 있어. 만석이 그 친구,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위인이 아닐세. 천벌 받기 전에 그만두시오. 할멈의 말에는 묘한 위엄이 있어 시끌벅적하던 주막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술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흥,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바보는 바보일 뿐이야. 천벌,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에 무슨 얼어 죽을 천벌 타령인가.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건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자, 기분 잡쳤다. 내일 당장 그 바보놈을 더 몰아세울 방법을 찾아야겠어. 최 부자 일행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월매 할멈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차다. 큰 사단이 나겠어. 그날 밤 만석인의 집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이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던진 흙투성이 옷은 이미 깨끗하게 빨아 널었고 그는 다시 정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그리고 최 부자의 노골적인 위협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법도 하건만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의연했습니다. 만석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벼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물을 조금 부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슥.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먹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만석이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인자, 참을 인자 하나를 굵고 힘차게 써내려간 그는 붓을 놓고 오랫동안 그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보 흉내를 내며 세상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지만 밤이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의 이중생활은 사실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조부, 그리고 그 화를 피해 산골로 숨어들어온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탐욕은 단순히 집 한 채를 뺏으려는 것을 넘어 만석이가 지켜온 평온한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최 부자가 쳐놓은 덫이 점점 조여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깊어질 대로 깊어져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만석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만석이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나서서 진실을 밝힌다 한들 이미 최 부자의 돈과 거짓말에 현혹된 마을 사람들이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계기, 최 부자가 스스로 자신의 꾀에 넘어가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였고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죽은 까마귀 떼가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흉측한 광경에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놓쳤고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퍼뜨렸는지 모를 소문이 또다시 돌았습니다. 어젯밤에 만석이가 우물가에서 굿을 걸 봤다더라. 저주를 내린 거야.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였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만석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아, 나오너라. 네가 정말 우물가에서 이상한 짓을 했느냐? 이장이 다그쳐 물었지만 만석이는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눈을 비비며 우물, 까마귀는 날아다니는데 깍깍 하며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이장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에이그 저런 위인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나 하며 돌아섰지만 뒤따라온 청년 몇몇은 분을 참지 못하고 만석인의 텃밭을 짓밟고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장독이 깨지며 붉은 고추장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귀한 장이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을 보며 만석이의 눈가가 잠시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곧바로 겁에 질린 아이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방구석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는 깨진 장독보다 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니 이제 마지막 한 방이면 만석이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건달 우두머리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확실하게 끝장을 내자. 내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고려청자를 가져다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듯 스산했고 건달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 어둠이 깔리자 산울촌의 밤은 여느 때보다 더욱 춥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울부짖는 듯했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만석인의 집 창문에 다시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만석인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힌 뒤 종이가 아닌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보낸 쥐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석이는 붓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이고 당할 수만은 없는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린 사내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날카로운 칼날이 서서히 춤을 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촌 마을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그런 밤,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오직 두 곳, 최 부자의 사랑방과 산비탈 아래 만석이의 초가집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인 이 깊은 밤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발소리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값비싼 고려청자 항아리를 품에 안은 건달 우두머리를 앞세우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만석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게. 그 항아리가 깨지면 자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걸세. 최 부자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건달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비열했습니다. 만석인의 캔마루 밑에 이 귀한 항아리를 몰래 숨겨두고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여 만석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울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앞다투어 만석이를 쫓아내자고 아우성칠 것이 뻔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완벽한 계략에 흡족해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인의 집 살인문 앞에 도착한 최 부자 일행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낡은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고 마당에 가득 핀 국화꽃 향기가 밤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풀 냄새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보 혼자 사는 집이라면 코를 골며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방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기랄, 아직도 안 자고 뭘 하는 거야? 최 부자가 신경질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건달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날이 그냥 지금 들어가서 덮칠까요? 어차피 바보 녀석 하나인데 힘으로 제압해서. 최 부자는 손을 들어 건달의 말을 막았습니다. 쉿, 섣부르게 굴지 마라. 놈이 깨어있을 때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최 부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도대체 저 바보가 밤새도록 무엇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 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그는 숨을 멈추고 구멍 안으로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이 최 부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침을 흘리며 자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바보 만석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호롱불 아래 앉아있는 만석이는 낮에 보던 그 허름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무명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상투를 틀어 올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낮 동안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마치 먹을 갈아 만든 듯 깊고 검었으며 그 안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붓을 들고 무언가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손놀림은 유려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글자들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서당 훈장님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한양의 고위 관료나 대학자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품격과 위엄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한참을 써 내려가던 붓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쓴 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반드시 터져 나오니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 큰 파도에 휩쓸리리라.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어눌하고
쇳소리 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였으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누구란 말인가? 저자가 정말 그 바보 만석이란 말인가? 최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호랑이의 수염을 뽑으며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인 척하며 세상에 눈을 속이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런 눈빛을 가진 자는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본능적인 공포가 탐욕을 덮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만석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문 쪽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문구멍으로 훔쳐보는 최 부자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만석이의 눈빛이 창호지를 뚫고 나와 최 부자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만석이는 붓을 벼루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쥐새끼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시간이니 곳간 단속을 잘해야겠어. 그 말은 허공에 던지는 독백 같았지만 분명 문 밖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최 부자는 히익 하고 짧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엉덩방아를 되섰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건달 우두머리가 나리 왜 그러십니까? 하고 다가오려 하자 최 부자는 손을 휘저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림자가 문 위로 커다랗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산처럼 웅장해 보여 최 부자를 압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와 호통을 칠 것만 같았습니다. 가자.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건달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건달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평소 거만하던 최 부자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덩달아 겁을 먹었습니다. 항아리는요? 그냥 두고 갈까요? 건달이 묻자 최 부자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들고 가. 아니야. 그냥 저기 마루 밑에 처박아 두고 빨리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 건달은 당황하여 항아리를 대충 마루 밑 어두운 곳에 밀어넣고는 최 부자를 부축하여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대문을 나서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비웃듯이 불어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방 안의 만석이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단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밟혔구나.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만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최 부자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는 벼루에 남은 먹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 부자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라도 만석이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석이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찰 한 통과 옥으로 만든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만석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 집과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하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만석이는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뜨거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만석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아침을 대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최 부자는 훔친 물건을 증거로 들이밀며 자신을 도둑으로 몰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 동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이에게는 그들을 제압할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다시 들어 종이 위에 마지막 글자를 적었습니다. 파사현정, 포세hen정.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만석이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갖고 온 국화꽃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 마라. 주인은 절대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꽃들은 이슬을 머금고 만석이의 손길에 응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며 마을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만석이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바보 만석이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만석이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도망쳐온 최 부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그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헛것을 본 거야. 그놈은 그냥 바보 천치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들어가자 조금 용기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이면 끝이다. 그 항아리가 그놈 집에서 발견되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는 거야. 글을 좀 쓴다고? 눈빛이 살아있다고? 도둑놈이 글을 쓰면 뭐 할 거야?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으면 다 실토하게 되어 있어. 최 부자는 술 기운을 빌려 억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만석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만석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 그동안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기를 친 자신의 죄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이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술과 공포로 벌겋게 달아올라 마치 악귀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라. 내 집에 갑오가 없어졌다고 알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뒤져야 한다고 해라. 하인들은 주인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놀라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산을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풍경은 몽환적이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을 회관 쪽에서 들려오는 징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징소리는 마을에 중대한 일이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침부터 징을 치고 난리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장이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소. 최 부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고려 청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소. 도둑이 든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도둑이라니.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질은 상상도 못할 큰 범죄였습니다. 최 부자는 군중을 둘러보며 은근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내 짐작 가는 놈이 하나 있소. 평소 남의 물건을 탐내고 이상한 짓을 일삼던 자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산비탈 아래 만석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지금 당장 그놈 집을 수색해 봅시다. 내 물건이 거기서 나오면 그놈은 우리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야 마땅하오. 사람들은 최 부자의 선동에 휩쓸려 올소 가봅시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뒤로 월매 할멈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차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만석인의 집 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만석인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닌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루 밑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며 흙 묻은 항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만석이가 훔쳤나 봐.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서며 만석이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놈, 내 놈이 감히 내 물건을 훔쳐? 이제 변명은 필요 없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라.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만석이에게 쏟아졌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시끄럽던 마당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지는 않았으나 깊은 산속의 바위가 구르는 듯 묵직하고 단단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가 훔쳤다고 하는 저 항아리를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만석이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혀가 짧은 듯 어눌하게 해에 밥 줘. 밥하던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과거 급제한 선비가 임금 앞에서 상소를 올리듯 정중하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어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딱 벌리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마저 너무나 달라진 만석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만석이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호랑이가 숲을 거니는 듯 당당했고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선비의 기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은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에 훔쳐서 마루 밑에 두었다면 항아리 표면에도 이슬이 맺혀 있거나 흙이 말라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오나 보십시오. 저 항아리 밑바닥에 묻은 흙은 아직 물기가 축축하고 항아리 표면은 방 안에서 막 꺼낸 듯 뽀얗게 말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 조금 전에 급하게 가져다 놓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만석이의 말대로 항아리 바닥에는 끈적한 진흙이 묻어 있었고 몸통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먼. 밤새 밖에 있었다면 이슬에 젖었어야 마땅한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만석이가 이토록 논리정연하게 말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니와 그 말이 너무나 이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냐. 내 놈이 훔친 뒤에 닦아 놓았을 수도 있지 않으냐.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런 최 부자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 문구멍을 통해 마주쳤던 바로 그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자 어른, 어젯밤 제 방문 앞에 와서 엿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제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만석이의 폭로에 최 부자는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어젯밤 안방에서 잠만 잘 잤다. 최 부자가 발뺌하자 만석이는 마당 구석의 진흙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제 집 대문 앞에는 어제 낮에 제가 물을 뿌려 놓아 땅이 질척했습니다. 거기에 찍힌 발자국을 보시지요. 가죽신의 문양이 선명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신을 신는데 저런 고급 가죽신을 신는 분이 이 마을의 최부자 어른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대문 앞 진흙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값비싼 가죽신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건달들이 신는 낡은 신발 자국도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발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장이 최 부자의 신발과 바닥의 자국을 번갈아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거참, 모양이 딱 들어맞는구먼. 최 부자, 어젯밤에 여기 안 왔다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최 부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그게 산책을 하다가, 그래, 산책하다가 잠시 들렀을 뿐이오. 도둑질과는 상관없소. 그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내 눈은 못 속인다. 월매 할멈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곰방대를 털며 최 부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젯밤 늦게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최 부자 댁 하인 놈들이 끙끙거리며 무언가를 들고 이쪽으로 가는 걸 똑똑히 봤소. 항아리같이 생긴 둥근 물건을 천으로 덮어서 말이오. 그때는 제사라도 지내러 가나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도둑질 누명을 씌우려고 작당한 짓거리가 분명하구먼. 월매 할멈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최 부자가 그럴 줄은 몰랐네.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천벌 받을 짓이지. 분위기가 역전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독이 오를 대로 올라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저 미친놈과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라. 저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나서지 못했습니다. 만석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석이는 조용히 품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든 옥로잎설 장식이 달린 각근과 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양조씨 가문의 후손 조만석입니다. 조부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하신 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참지 않겠습니다. 만석이가 호패를 들어 보이자 이장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양반 중에서도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선비님을 몰라 뵙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숙이자 마을 사람들도 얼떨결에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이는 이장을 일으켜 세우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벼슬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대접을 받으려 함도 아닙니다. 그저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시선이 다시 최 부자에게 꽂혔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하여 선량한 이웃을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해하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 부자, 당신은 이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표정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네,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한지 조금 전까지 그를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뿌린 불신의 씨앗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이 마을에 발을 들이거나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관아에 고발하여 엄한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만석이의 호령의 최 부자는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만석이를 바보라 놀리고 구박했던 일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고 청년들은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보았고 노인들은 곰방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마당을 감돌았습니다. 만석이는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지난 세월 제가 부족하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를 바보라 여기신 것은 제가 그리 행동했기 때문이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전과 다름없이 편하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만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아니 선비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 정말 미안하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과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아, 아니 만석 선비님, 내가 던진 돌에 맞은 건 괜찮으신가? 내 밥 굶고 다닌다고 흉본 거 용서하게. 사람들은 다가와 만석이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등을 두드리며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만석인의 마당은 금세 사과와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월매 할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우중충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우리 마을에 이런 귀한 인재가 숨어 있었다는 건 경사 중에 경사 아니오?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내 주막에 있는 술독을 몽땅 들고 올 테니 한바탕 잔치를 벌입시다. 할멈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옳소. 오늘 하루 농사일은 접어두고 회포나 풉시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낙네들은 각자 집으로 달려가 쌀과 반찬을 가져왔고 청년들은 멍석을 깔고 장작을 팠습니다. 만석인의 좁은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국밥 끓는 냄새가 퍼져나갔고 막걸리 잔이 오고 가는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상석에 앉으라는 권유를 마다하고 평소처럼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를 놀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초롱초롱한 눈으로 모여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말이다. 만석이가 나직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놓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마을 어른들은 저렇게 점잖고 똑똑한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바보 흉내를 냈을꼬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만석이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해질녘이 되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취기에 얼굴이 불그스름해져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 때문에 쌓였던 불신과 반목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끈끈한 정으로 뭉친 산을촌 마을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소란스러운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국화꽃을 어루만졌습니다. 꽃잎에 내려앉은 저녁 햇살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마음 편히 피어나렴. 만석이의 속삭임에 국화 향기가 더욱 진하게 번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만석 선비님, 내일 또 뵙세. 푹 주무시게. 사람들은 아쉬운 듯 인사를 건네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외롭고 쓸쓸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하고 충만한 고요였습니다. 만석이는 뒷정리를 대충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롱불을 켜자 익숙한 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벼루, 붓,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창문을 가리고 숨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달이 떠오르며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풀벌레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안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집과 마을을 제 힘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만석이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오늘 밤은 붓글씨를 쓰는 대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고 농사일을 돕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을을 위한 행복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을촌 마을은 다시금 깊은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최 부자가 일으켰던 소란은 마치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고 땅은 비 온 뒤에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만석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을 쫓겨나고 산을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 끝은 더욱 매서워져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불신과 탐욕의 먹구름이 걷히고 나니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생겼고 서로를 대하는 눈빛에는 정겨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만석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처럼 잡초가 무성하거나 적막하지 않고 배움을 청하러 오는 아이들과 지혜를 구하러 오는 어른들의 발길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만석이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조 선비님 혹은 친근하게 만석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한사코 그런 호칭을 사양하며 그저 예전처럼 만석이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글 몇 자 읽었을 뿐인데 선생님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을에 사는 만석일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비록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한 무명옷이었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 못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만석인의 사랑방은 작은 서당으로 변했습니다. 훈장님의 딱딱한 회초리가 무서워 글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만석인의 집에는 서로 먼저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만석인은 어려운 한자를 무조건 외우게 하는 대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 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자는 사람인 잘한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다. 만석이의 설명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가면 이번에는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농사일이 잘 안 풀려 고민인 사람, 자식 문제로 속을 썩이는 사람,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 걱정인 사람들이 만석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는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과 평소 생각했던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밭에 물이 고여 작물이 썩는다면 물기를 조금 더 깊게 파서 아랫논으로 흘러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윗밭은 마르고 아랫논은 물이 차서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명쾌한 조언에 어른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털보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와 만석이를 찾았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암소가 새끼를 낳으려는데 난산인 모양입니다. 수의원은 읍내에 나가서 얻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만석이는 지체 없이 털보 아저씨를 따라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지식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소의 배를 쓸어주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게 하여 어미소가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만석이의 정성 어린 손길과 차분한 지시에 따라 털보 아저씨와 가족들이 힘을 합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송아지가 음매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땀투성이가 된 채 송아지를 받아낸 만석이를 보며 털보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를 살렸습니다. 만석이는 옷소매로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미소가 고생이 많았으니 여물을 듬뿍 주십시오. 그날 저녁 털보 아저씨는 갓 짠 우유와 떡을 들고 만석이네 집을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석이는 더 이상 외딴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채비가 한창인 늦가을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석이네 집 지붕을 새로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만석 선비님 겨울에 춥지 않게 칡짚을 두툼하게 엮읍시다. 청년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허니형을 걷어내고 새의 짚을 덮는 동안 아낙네들은 마당에서 국을 끓이고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만석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거들려 했지만 사람들이 아이고 선비님은 손 다치십니다. 그냥 저기 앉아서 감독이나 해주십시오. 하며 말리는 통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새 지붕을 얹고 나니 만석이네 초가집은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한결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담장도 새로 보수하여 찬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었고 창호지도 빳빳한 새 것으로 발라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만석이는 달라진 집을 둘러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서 지켜오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더해져 더욱 소중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만석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고구마, 감, 쌀자루가 한 구석에 가득 쌓여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윗목에 놓인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오늘은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가는 만석이의 얼굴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숨죽여 책을 읽고 혹시 누가 볼까봐 방문을 걸어 잠가야 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밤 공기를 즐기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촛불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버붕 번 자를 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옛 성현의 말씀이 오늘따라 더욱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월매 할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행주에 싸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밤이 긴데 출출할까봐 뜨끈한 무국 좀 끓여왔소. 찬밥이랑 같이 한술 뜨시구려. 만석이는 황급히 마루로 나가 할멈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추우신데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할멈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내 늙은이가 주책맞게 방해하면 안 되지. 어서 식기 전에 드시오. 할멈이 놓고 간 소반 위에는 뽀얀 무국 한 그릇과 잘 익은 김치, 그리고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 넘겼습니다. 달큰한 가을 무의 맛과 시원한 국물 맛이 어우러져 온몸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김치 한 점을 밥 위에 올려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석이는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칸마루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쟁반처럼 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마당의 장독대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고 다 져버린 국화줄기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을촌의 밤은 깊어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세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며 흙바닥을 굴러야 했던 시절, 최 부자의 협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서던 순간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 만석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드러내리는 첫눈이었습니다. 눈송이는 소리 없이 내려와 만석이의 어깨와 마당의 흙 귀를 포근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얗게 덮어주려는 듯 눈은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만석이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눈송이의 차가움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겠구나.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자고 찾아오겠지. 만석이는 내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눈밭을 뒹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부자리를 펴고 눕자 잘 마른 소미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한 기운이 등허리로 전해지며 노곤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만석이는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을 후 하고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과 눈에 반사된 빛이 스며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그 소리에 만석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그는 깊고 평온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 산을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바보라 불렸던 산의 만석이는 이제 마을의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는 곳. 그곳에서 만석이와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만석이의 따뜻한 미소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이 눈 내리는 소리처럼 포근하고 평화로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